제가 서울대 거의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오게 되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약간 처음에 놀리는 멘트로 시작했었는데 그 사이에 상황이 더 급변해가지고 이번에 잘못 말하면 진짜 놀리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 대통령과 8명의 헌법재판관에 배출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제가 항상 올 때마다 얘기하죠. 분명히 한 4년 전으로 들어가면은 서울대 학생 여러분께서 1년에 한 번씩 가장 부끄러운 동문,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을 뽑아서 이렇게 기사거리에 안겨주고 했었는데 요즘 그거 안 하시죠? 왜 안 하세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관심을 끌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영업자는 어렵다라는 말이 거의 한 20년째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는 이상하다라는 말이 갈수록 심화되어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계엄이라니요. 예, 계엄. 계엄이라는 걸 저도 경험 못 해봤거든요. 79년에 80년에 마지막 계엄이었으니까 제가 85년생이니까 저도 경험하지 못하고 헌법 어디 한 구절 속에 있었던 가상의 개념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여러분의 선배께서 화끈하게 하십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드디어 대한민국 정치의 한 챕터가 끝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한 챕터라는 거는 어쩌면 저한테는 제가 2011년에 들어왔는데 정치권에 2011년 말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렇게도 끝내고 싶었던 한 챕터가 이제 제가 만드는데 일조했던 대통령이 해가지고 끝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정치가 사실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양산하는 모습 보이면서 저는 정치가 이제 바뀌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 이름을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고 정해봤고요. 이건 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제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3번 선거 떨어지고 밖에서 국회의원 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정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제 손에 권한이 생겨가지고 이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5월 31일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원래 있던 직역과 너무 다릅니다.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거든요.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은요. 극한의 논리충입니다. 예, 머릿속에 가진 게 논리밖에 없어요. 왜냐?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렇게 동작하도록 짜지 않으면은 에러가 나게 돼 있거든요. 예, 동작을 하지 않아요. 애초에 형식 논리상으로 조금만 오류가 있어도 켜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게 민감한데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지금 비상식이 지금 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요. 저 섬이 이제 여의도입니다. 예, 여의도라는 섬 진짜 안 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 정치판에 들어온 지 이제 14년이 되고 15년째가 되어 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뭔가를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쳇바퀴를 돌게 되고 급기야는 무지막지한 계엄까지 이제 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뭘까 우선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과반도 아니고 그냥 95% 이상입니다. 변하지 않아도 된다. 자, 냉정하게 우리나라에서 쌀농사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가 되면은 쌀농사 하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속 쌀농사를 하시도록 지원하지 그거 하지 마세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쌀농사를 포기하고 갑자기 샤인머스켓을 지으세요. 땅도 바꿔야 되잖아요. 쌀 짓는 땅과 샤인머스켓 짓는 땅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쌀농사하는 스킬을 배웠는데 그 스킬을 바꾸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남아있는 생이 이제 5년일지 10년일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걸 작물을 바꿔가지고 시도해야 되냐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20년 가까이 지금 쌀농사의 보조금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죠. 왜냐? 변하지 않아도 되니까. 만약에 내가 농사지어서 살아야 되는 삶이 30년, 40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청년 농부였다면은 내가 지금 한 5년 정도는 쌀을 더 농사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30년 동안 내가 쌀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쌀 농사 지어가지고 웬만한 규모의 땅을 가지고 1년에 쌀 팔아가지고 5천만 원, 6천만 원 벌기 힘들 겁니다. 그게 인생을 다 살고 연금처럼 이제 받아서 생활하시는 노년층에게는 적절한 금액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해야 될 젊은 청년 농부에게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일 겁니다. 그러면 도전을 하겠죠. 유튜브 찾아봐가지고 우리 동네 뭐 길러야지 잘 되지? 요즘 뭐가 그 매출이 높을까? 이런 걸 찾아가지고 능동적으로 탐구하겠죠. 왜냐 그들에게는 생애주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이미 정치적 생애주기가 다 되어가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평균적으로 저는 보수정당을 잘 아니까 보수정당 기준으로 진입하는 연령대가 한 57 정도 됩니다. 56, 57쯤 돼가지고 이제 정년에 다다라가지고 인생의 트로피로서 국회의원을 하러 내 고향으로 갑니다. 어디로? 경상도로. 예. 왜냐면 내 고향이 호남이면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아주 단일화된 균질성 있는 집단으로 보수정당은 바뀌어 나갔죠. 예. 그래가지고 내 그 트로피를 득하기 위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럼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원래 관료로서 차관쯤 하다 온 사람이고, 예. 그런 사람이면은 국회의원 해가지고 내가 뭐 3선을 쌓아가지고 상임위원장이 되고 이런 영광을 노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번, 잘하면 2번 정도 국회의원 하고 은퇴하면은 동네 가면 내가 최고의 지역 유지. 이런 삶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의 삶의 목표에 최적화하는 길이 뭘까요? 한 번 정도, 2번 정도 공천 받는 길. 절대 모나지 마라.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어릴 때 어머니가 알려주신 가훈이 뭐였냐? 절대 유별나게 살지 마라. 모난돌이 정맞는다. 그 말을 들으면 살아왔던 본인은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항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조적인 이야기였죠. 그게 아마 표준적인 그 당시 삶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 바뀌어가지고 투자해서 얻을 기대 수익이 없어요. 예.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왜냐? 앞으로 내가 어차피 4년, 5년 정도 정치 들여만하고 다 하고 그만둘 텐데. 예를 들어 내가 국회의원이라 쳐보세요. 그럼 내가 한 번 하면 이미 내 정치적으로 투자할 건 다 한 거고요. 왜냐? 당선된 순간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잖아요. 2번 할 거면 한 4년 정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여의도 국회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하려다가 망가지는 국회의원이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터졌어요. 거기서 가가지고 뭐 백분토론 가가지고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할 사람은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 몇 명 되지 않죠. 가서 몸으로 때우려다가 망하죠. 가서 그래서 노량진에 가서 수돗물을 마신다든지 몸으로 때우려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처럼 모난돌이 정맞는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오히려 표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나 어떤 새로움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가능성이 전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의원을 배출한 통로가 영남 아니면 강남 아니면 비례니까 여기서는 노력하는 게 이상한 거죠. 한번 당선되고 나면은. 선거에 있어서 보수정당에서 뛰는데요. 영남에서 뛰는 것과 수도권에서 뛰는 것을 그냥 비교해버리자면 이런 거예요. 수도권에서 뛰면은 제가 상계동에서 3번 뛰었던 것처럼 경기 시작했는데 전광판에 점수가 떠 있어요. 10대 0으로 제가 지고 있습니다. 내가 11골을 넣지 않으면 몇 골 먹는지는 알 바 아니고 11골을 넣는 전략을 가지 않으면 이걸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준석한테 물어보죠. 너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이슈를 만드느냐. 가만히 내가 10골 차로 지고 있는데 침대 축구하면 내가 미친 사람이죠. 네. 10골 차로 지고 있는데 침대 축구하면 시간을 끌어요? 그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영남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하자마자 전광판에 10대 0이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합니까? 침대 축구가 합리적이죠. 10점 차로 이기는데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은 우리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전에 영남 지역에 선거 뛰던 분들한테 지금은 뭐 그냥 그런 농담은 없는데 과거에 선거 뛸 때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영남에 선거 뛸 때 유세차를 만들지 않는 게 답이다. 왜냐? 유세차를 만들어 놓으면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하게 되고 그럼 그게 어쩌다가 분위기 타고 이상한 말 하다가 영상을 찍혀가지고 전국 단위로 영상이 돌아가지고 공천 취소당하면은 그게 유일한 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실제로 제가 2012년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거 했는데 그때 한 3분 정도 그렇게 잘랐던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잘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그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아니죠. 나의 그냥 국회를 한 번 더 한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자기개발과 사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되느냐. 이게 시어도어 루스펠트가 했던 말인데 보면은 자, 결정을 내릴 때는 옳은 것을 하는 게 최선이요. 그 다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요. 최악의 선택이 아무 선택도 안 하는 것이다. 최악의 방법이 아무 선택도 안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는 그냥 합리적인 선택으로 마지막을 고르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가 사회 갈등의 최종 해결자라고요. 이거는 웃기는 얘기죠. 예. 아무 선택도 안 하는데. 예. 지성과 반지성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정치권이 최고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려면은 최소한 평균보다는 똑똑해야죠. 그 정도보다 안 되죠, 사실 보면은. 평균보다 똑똑한 것보다는 거의 지성으로서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판을 구성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어느 정도 결정자로서의 권위가 설 테니까요. 그럼 최근에 보여지는 반지성의 모습이라는 거는 우선 계엄을 터뜨린 여러분의 선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반지성의 극치입니다. 전 세계 부정선거를 믿는 정신나간 지도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거를 이기고 나서 믿는 거는 여러분의 선배가 유일합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트럼프도 부정선거를 믿었죠. 자기 졌을 때.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입술 씻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의 선배만 나는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작게 이겼으니까 부정선거야라는 희대 이론을 개발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형식 논리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예, 제가 아까 프로그래머 컴돌이라 가지고 형식 논리가 안 맞으면 제 머리가 오류 나버린다고 얘기하는데 형식 논리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선거 이겼는데 왜 부정선거를 주장하냐? 그럼 당신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거든요. 당신은 그러면은 당신이 선관위 사무총장을 임명했는데 왜 당신은 그걸 뒤져보지 않은 것이냐? 답을 못 하잖아요. 예, 왜냐 애초에 반지성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내로남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권의 일관성이라는 게 적어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10년 정도에 한 번씩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 뭐 NL을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갑자기 전향해가 뉴라이트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10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2달 정도의 시간을 못 버티고 A랑 A-를 동시에 얘기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유명한 명태균 사건 같은 거 보십시오. 이 얘기하면 왠지 기자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이걸로 헤드를 해볼 것 같긴 한데 네. 제발 그런 불상사가 없길 바라며 명태균 사건을 보면 처음에 이걸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문제 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볼 수 있냐? 그럼 뇌물 아니냐?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가 첫 번째 공격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기했던 거는 당신 공짜로 받았으니까 문제 아니야 이겁니다.
근데 오늘도 기사하는 건 뭐냐면 오세훈 시장 관련해가지고 기사하는 거는 당신이 돈을 줬으니까 문제가 아니냐 라고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궁금한 건 뭐냐면은 여론조사를 시켰냐 안 시켰냐 별개로 누군가 했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놀랍게도 둘 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헷갈린 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돈을 뭐 합법적으로 줘야 된다, 불법적으로 줘야 된다, 또 안에 가면 세부 내용이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뭐가 그럼 맞는 거냐, 선거에서.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진영 논리에 따라서 확 가고 있는 거죠. 예. 저한테 민주당이 공격합니다. 너는 명태균 같은 사람을, 그런 이상한 사람을 왜 알고 지냈냐? 만약 이재명 대표 앞에 계셨으면 그럼 귀하께서 알고 계신 수많은 이상한 사람을 어떡하라고요? 예. 그렇게 물어보겠지만은 거기까지 생각이 닿지 않고 먼저 입 밖으로 나가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정치권의 지금 형식 논리 그리고 일관성 이 두 가지가 사라진 속에서는 정치권이 지성의 장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왜 이런 걸 지나치지 않을까요? 이준석도 그냥 조용히 좀 살아도 되는데. 예. 이준석도 사실 보수 진영에서 성골이 되려면 성골이 될 수 있었고, 예. 성골이라고 하면은 거의 노타치 상태로, 예. 그냥 가만히 앉아가 추대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이런저런 능동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것일까에 대해 가지고 얘기해 보자면요. 저는 솔직히 정치 평생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정치라는 것이 사실 누군가는 저한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원숙기가 되면은 뭐 60대 가지고 뭐 나중에 대통령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일정 펼쳐라 그러는데 내가 왜요? 내가 왜 나이 60, 70대서까지 여의도에서 이렇게 예? 속된 말로 연봉 1억 4천 고정으로 살면서 그냥 살아야겠냐는 거죠. 돈이 적다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여기는 선수 쌓는 것 또는 내가 뭐 대표까지 해봤는데 위에 올라갈 건 대통령 정도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도전하는 삶 이게 그렇게 저한테 매력적인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 지나면은. 근데 그걸 왜 저한테 65세까지의 타임라인을 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스라이팅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아니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를 했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분개하는 지점들이 어디냐? 예를 들어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실력이 아닌 다른 잣대로 국가대표 선수를 뽑았다. 그럼 난리 나죠. 예.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특정 학교 출신들끼리 쟤는 못 올라오게 하죠. 이랬다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가. 그래서 막 국민들이 공부를 하죠. 마찬가지로 정치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계속 연공서열이라든지 아니면은 희한한 이론 더 배워야 돼. 근데 뭘 배워야 될지 가르쳐 주진 않아요. 막 종편 평론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해요. 이준석인 정치를 더 배워야 됩니다. 당대표한 사람한테. 예.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스라이팅만 지속되는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인생 사는 법을 더 배워야 돼. 뭐 이런 거. 제가 그분들보다 딱히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강요되는 거죠. 딱 뭐 하나 때문에, 나이 하나 때문에. 저는 이게 정치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공간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36살에 당대표 되는 건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뭐 3자구도 동탄선거 당선된 것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건데 그런데 이게 이 실적이 하나도 인정되지 못하고 너는 더 배워야 돼. 대신 과목은 없어. 시험 범위도 없어. 더 배워야 돼. 제가 면벽 수행해야 된다는 건지 말 그대로 누구 종교를 창시할 것처럼 득도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지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저에게 가해지는 가스라이팅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 또는 우리 아랫세대 전반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돌덩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냉정하게요. 저 하버드대학교 다닐 때 그때 저랑 같이 뒤에 이제 학교에서 용돈 벌려고 컴퓨터 고치는 알바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저랑 1, 2, 3학년 내내까지 컴퓨터 고치는 알바를 같이 했는데 2학년쯤 돼가지고 그 친구들이 창업한 게 페이스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돌아오느라
거기 인턴도 못하고 그냥 참여를 못해가지고 정치 얘기를 들어왔지만은 사실 저희 하버드 컴퓨터학과에 있던 애들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20대 때 보여준 비즈니스력이라든지 아니면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리콘밸리를 압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IT나 이런 영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정치권에만 오면은 과목도 불분명한 그런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 네.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정치에서 제가 제 능력치만큼 대한민국을 바꾸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 다음 단계 제 삶을 살고 싶어요.